한국 기업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후발주자로 시작해 기어코 선발주자를 뛰어넘어 1위 자리를 차지한다는 점인데요. 사실 후발주자는 불리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선발주자에 비해 브랜드 파워가 약하고 자원도 부족하죠. 소비자들이야 당연히 1위 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2, 3등의 서러움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기어코 후발주자의 단점을 극복해냈는데 대표적으로 조선업이 그랬고 TV산업이 그랬고 반도체 산업이 그랬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피터 드러커는 이러한 한국의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인 특유의 기업가 정신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이뤄낸 성과 중 가장 놀라운 성과는 대한민국이며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제외하고는 20세기 역사를 논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그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한국인 기업가들의 실패를 모르는 기업가 정신이었는데 한 예로 그는 정주영 현대창업주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경영학 구루로 불리던 그가 1980년대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주영을 만나자마자 사과부터 건넸습니다. 그는 모든 경영자들이 나를 스승이라 한다. 내가 가르친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 창의력과 혁신 정신인데 이 부문에서 당신보다 더 극적인 산 증인이 어디에 있나. 그런데도 나는 당신을 잘 몰랐다. 그래서 사과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 회장의 DNA를 비롯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포드, 카네기, 록펠러, 웰치 등 미국의 역사적인 경영자들 성공 배경에는 모두 미국이라는 엄청난 시장 기반과 자원이 있었지만 정 회장은 아무런 지지 기반이 없이 조선과 자동차 분야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산업을 넘어서 괜찮아 보이는 해외 기업을 아예 삼켜 한국 기업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원래는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이 꿀꺽한 기업들을 몇 개 살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저는 지금 8개월 된 첫째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빠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는 모습을 보면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최고로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 항상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것만 찾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아이 의자인데 이유식도 먹어야 하고 엄마 아빠와 함께 식탁에 앉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제품을 찾던 중 스토케의 트립트랩이라는 제품을 알게 됐습니다. 소위 유모차계의 벤츠라 불리는 스토케는 육아 중인 부모님들은 누구나 아실 텐데 1932년 노르웨이에서 설립된 후 무려 92년이라는 유관 역사를 가진 기업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유아용품 브랜드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요. 물론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내 아이가 5년 이상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 장만했습니다. 스토케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트립트랩이라는 제품 덕분. 디자이너 페테르 옵스비크는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식탁 앞에 앉아 불편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른 의자에 앉은 아들의 발이 공중에서 대롱거렸고 팔은 테이블에 닿지 않아 허우적대고 있었죠. 이를 본 그는 즉각 어린이용 식탁용 의자 트립트랩을 개발했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맞춰 발판을 14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 디자인했고 이 제품이 스토케라는 기업의 상징과도 같은 밀리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트립트랩에 바퀴를 단 유모차 익스플로리를 출시했는데 2004년 시사주간지 타임은 익스플로리를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유모차에 앉은 아이를 앞쪽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쪽도 보도록 해 가족 간의 감성적 유대를 강화시킨 획기적인 제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벌써 92년의 유관 역사를 가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아용품 회사 스토케는 어느 나라 기업일까요? 바로 한국 기업입니다. 북유럽 노르웨이의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지난 2013년 전 세계 언론들은 앞다퉈 세계적인 유아용품 전문업체 스토케가 한국 기업에게 인수됐다고 보도하며 한국 기업의 스토케 인수를 앞다퉈 발표했습니다. 스토케를 인수한 기업은 다름 아닌 게임 기업인 넥슨, 정확히는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였습니다. 바람의 나라, 메이플 스토리, 카트라이더, 서든어택, 던전앤파이터 등등 한국을 대표하는 게임 회사가 유아용품 업체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뜨악한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고 김정주 넥슨 창업주는 스토케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스토케는 튼튼한 직원 구성을 기반으로 국제적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판단했다며 스토케가 글로벌 브랜드로서 성장 가능성이 유망하다고 판단해 인수를 결정했다고 말했죠. 즉 순순히 투자를 위해 전 세계 60여 개국에 지사를 둔 유아용품 업체를 품었습니다. 정확한 인수 금액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노르웨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수 가격은 약 5,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게 노르웨이에서 3대째 이어온 가업이 80여 년 만에 한국 기업의 품에 안겼죠. 한국 기업에 인수됐지만 스토케는 아직도 스칸디나비아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소비자들은 노르웨이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넥슨의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원래 경영진이 경영을 맡고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수 10년이 지난 지금 결과적으로 김정주 회장이 옳았습니다. 2022년 한 해에만 넥슨 전체 매출의 3배, 영업이익의 17배를 스토케가 벌어들였으니까요. 92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노르웨이 기업이 그렇게 한국 기업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에서 태어나 한국 기업의 품에 안긴 브랜드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탈리아의 의류 및 패션 브랜드로 알려진 만다리나 덕 역시 한국으로 기화한 브랜드입니다. 1977년 이탈리아에서 설립됐지만 2003년 국내 패션 수입 기업 나자인이 수입과 유통, 판매를 시작했고 2011년에는 토종기업 이랜드가 본사를 인수해 한국 브랜드가 됐습니다. 국내 토종기업인 이랜드는 국내에서 만다리나 덕으로 아무런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본사를 인수했습니다. 이미 나자인이 상표와 관련해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그럼에도 인수한 것은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목적입니다. 중국 패션 사업에서 성공한 이랜드가 중국 유통망의 유럽 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해 인수한 것이죠. 독일 럭셔리 브랜드로 알려진 MCM 역시 한국 기업입니다. 특유의 모노그램 디자인으로 유명한 MCM의 국내 판권을 가진 성주그룹이 2005년 역으로 모기업을 인수했죠. 1976년 독일 미넨에서 출범한 가죽제품 전문 브랜드로 한때는 독일의 루이비통이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었는데 국내에서 독점으로 MCM을 수입해 판매하던 성주그룹이 아예 MCM 본사를 인수해버린 겁니다. 이에 김성주 사장이 글로벌 경영을 위해 MCM 본사 회장으로 취임했었는데요. 한편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불리는 중국에서 역대급 성과를 낸 한국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기업 중 하나가 일본의 유니클로인데 중국 시장에서만큼은 한국 기업인 휠라가 유니클로보다 인기가 더 높습니다. 휠라는 위에서 설명했던 현상, 즉 한국 지사가 외국 본사를 역으로 인수해버리는 현상의 조상격이기도 합니다. 1911년 이탈리아에서 출발한 휠라는 한때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에 이어 4위까지 올랐던 세계적인 스포츠웨어 브랜드입니다. 1980년대 큰 인기를 끈 휠라는 1991년 휠라코리아를 설립하며 한국 시장으로 진출했는데 1990년대를 기준으로는 비교적 비싼 가격을 책정했음에도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 국내 시장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쌓았죠. 하지만 90년대 후반 과도한 투자와 마케팅 실패로 적자 늪에서 허덕이게 됐고 2000년대로 접어들며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됐죠. 결국 휠라의 자회사였던 휠라코리아가 본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합니다. 윤윤수 회장이 이끄는 휠라코리아는 이 브랜드를 잘 가꾸면 세계적인 브랜드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인수를 결정했는데 2007년 본사의 글로벌 브랜드 사업권을 완전히 인수하면서 전 세계 해외 지사의 로열티도 확보하게 되는데요. 당시 윤 회장이 실질적으로 투자한 돈은 겨우 1억 6천만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와 동시에 윤 회장은 휠라라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체질 개선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했고 10년 만에 시가총액 5조 원까지 불렸고 2023년 기준 매출액이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유수의 패션 브랜드들이 1조 원 수준에서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휠라의 성과는 넘사벽 수준인데요. 이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한 것은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697만 명 중 약 250만 명은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방문한 이들의 필수 구매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휠라입니다. 특히 휠라 운동화의 경우 중국에서 고가 브랜드로 인식되어 있어 상당히 비싼 편인데 한국에서는 절반 가격으로 살 수 있어 몇 개만 사가도 여행 본전을 뽑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 10명 중 6명은 휠라 매장으로 몰려들어 휠라 제품을 잔뜩 사갔죠. 그런데 늘 적자에 시달리던 휠라가 어떻게 중국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은 미국입니다.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뉴트로 열풍에 힘입어 10대와 20대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휠라 운동화가 있는데 바로 어글리 슈즈입니다. 이 덕분에 미국 사업 매출이 1년 사이 60%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었죠. 이 신발이 2018년 뉴트로 열풍을 타고 다시 트렌드의 중심에 섰는데 이제까지 성공시킨 밀리언셀러가 무려 6개에 이릅니다. 1호 코트 디럭스 이후 3년 만에 6개의 밀리언셀러가 탄생했는데 그중 효자 상품은 디스럽터 2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출시 2년 만에 260만 족을 판매했는데 2018년 미국에서 올해의 신발로 선정된 것은 나이키도 아니고 아디다스도 아니고 휠라의 디스럽터 2였습니다. 미국에서 인기가 조금씩 사그라들 즈음 중국에서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 올해의 신발로 꼽힌 운동화다 보니 미국을 동경하는 중국인 젊은이들 사이에서 의외로 고급 이미지가 더 씌워졌고 예상치 못한 마케팅 효과로 2019년에만 1조 원이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죠.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일본의 유니클로보다 더 인기가 높은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해 중국으로 배송하면 배송료와 관세 등으로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배송료, 관세 등이 발생하지 않아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격에 살 수 있으니 중국인 여행객들이 휠라 운동화를 사기 위해 목을 맸던 겁니다. 2011년 휠라 코리아는 미국 아쿠시네트를 인수해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회사는 골프공 세계 1위 브랜드인 타이틀리스트를 생산하는 회사로 2016년 뉴욕 증시에 상장했죠. 아쿠시네트의 또 다른 골프 브랜드인 푸조이도 휠라의 계열사가 됐습니다. 푸조이 역시 골프화와 골프 장갑 분야 세계 1위 브랜드죠. 휠라가 이 회사의 지분을 절반 이상 소유하고 있어 아쿠시네트가 휠라의 확실한 매출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시장에 자회사를 둔 세계적인 기업들은 경영을 잘해야 합니다. 자칫 자회사가 역으로 모회사를 인수하는 일이 한국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다시 또 세상을 놀라게 할 테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